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아주 필요한 고민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장에 나쁜 소식이 들릴 때 상당 부분 우려감이나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로 많은 부분을 보낼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연금, 그 다음에 은퇴 쪽에서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오늘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은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도 첫 시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연금 자산 관리, 은퇴 자산 관리, 은퇴 설계에 있어서 그 시기는 세 가지로 나눈다. 적립기와 그 다음에 준비기, 예정기,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퇴직을 예정돼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을 말하는 그런 예정기가 있는가 하면 뚜렷하게 인출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 화면을 매번 설명드린 이유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슬라이드가 이 나누는 그 분류가 정확하게 자리 잡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풀타임으로 적립기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풀타임으로 인출기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예정 준비기 딱 인출기에 들어가기 전에, 은퇴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몇 년 내에 혹은 가깝게는 1년 뒤에 은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정기에 있는 사람인지, 혹은 나는 인출기에 들어갔지만 아직 그래도 생산 활동, 그러니까 뭔가 급여를 받는 이런 그런 근로 관련된 수입이 있어서 인출기지만 적립기를 병행하고 있는, 인출과 적립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물론 그건 조금 더 좋은 어떤 상황일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금이 적립기 관련된 자금인지, 그러니까 내가 요즘은 장수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크게 이제 은퇴에는 세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수 리스크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30년, 40년 뒤에 쓸 돈을 위해서 내가 인출을 하면서도 적립을 하는 기간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병행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은퇴에 들어가기 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부터 적립기라는 기간을 가게 돼 있고, 이 적립기라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투자와 모든 그 자산 관리는 달라야 되고, 당연히 인출에 들어가면 기존의 적립기와는 또 예정기와는 다른 그 논리와 다른 상품 운용들, 그 다음에 위험들을 알고 있고 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매번 이 시간대마다 이 얘기를 드려왔습니다. 명확하게 자기의 시기를 정의 내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트럼프로 인해서 야기된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이 세 시기의 사람들은 각각 어떤 고민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일이 이번에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번에만 일어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일어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주기적으로 그 주제만, 이슈만 다를 뿐 계속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정확하게 내가 고민해서 뭔가를 좀 더 나은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고민을 해야 할 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은퇴에 들어가 있는, 인출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은퇴 예정자로서 아주 가까이 있는 은퇴를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고 준비를 해야 될지. 저희가 요즘 은퇴학교 관련해서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아마 은퇴자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예정자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정자 분들이 오시는, 이 예정자인 분들은 그러면 어떤 고민을 지금 해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적립기죠. 일반적인 투자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적립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적립기의 기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무슨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우선 앞부분에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는 인출 전략에 아주 중요한 자기만의 원칙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도 내 말씀드렸지만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정도로 그 행복한 은퇴를 위해서는 공부해야 합니다. 상황이 허락하는 한.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 기회에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 공부는 그 유튜브 보면서 투자의 수익률을 높이는 공부와는 좀 다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장기간에 걸쳐서 그것보다 더라고 할 수는 없네요. 어쨌든 그것만큼이나 우리의 행복을 좌우할 수 있는. 사실 노후는 어떤 면에서 은퇴는 더 저한테는 중요한 때로 느껴지냐면, 이제 그 예전에 그 카피 문구처럼 열심히 일한 자여 뭐라 떠나라든가 이렇게 돼 있죠. 쉬어야 하는 그런 어떤 그 대가로 어떤 그 나름대로 기존에 몇십 년을 애써서 살았던 것들에 대한 같은 패턴이 아닌 상황이 주어져야 할 텐데, 이 상황에서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럼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공부가 필요한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부하는 방법이 기존에 그 투자하는 그런 패턴이나 패러다임으로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도 많으니까 약간 공부 방법은 달리 해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긴 기간의 은퇴 기간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아니냐.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에서 아마 또 많은 부분 동감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고민이 달라야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로 만약에 이제 은퇴에 들어가 있어서 인출을 지금 하고 있는 분이라면, 인출 관련된 플랜을 가동하고 있는 분이라면, 지금 같은 이런 그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기에 첫 번째 생각해 봐야 할 게 나는 안전한가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인출이 들어가 있는데 매달 나오는 인출금이 안정적이지 않은 구조나 현상을 갖고 있다면 이미 심각한 고민에 빠지셨을 거고 우려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지금 충당은 하고 있지만 이게 좀 더 길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시기 이후에는 그럼 난 어떻게 다른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가 있고요. 당연히 인출이 지금 그 트럼프의 그런 관세라든지 글로벌 혹은 미국의 패권 흔들리는 이런 상황들, 전 세계 전체가 다 더 침체로 빠질 수 있는 위기, 이런 거와 상관없이 인출이 진행되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 나는 상관없으니 다행이야 라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하나 더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는데, 내가 가진 은퇴 자산들 중에서 이전까지 느꼈던 아쉬움, 그게 뭐냐면 확정금리 형태로 모든 것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금리가 낮은 시대를 오랜 동안 지금 지나왔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2022년도까지 해서 22년도 금리가 높아졌긴 해서 지금 3%, 4%를 받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전에 10%, 10몇 프로씩 받던 금리의 시대하고는 다르게 내 목돈을 갖고 있더라도 그 목돈의 이자가 작기 때문에, 확정금리 기반의 상품에 하고 있다면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던 분들은 내가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은 여전히 확정금리 상품의 기반으로 가는 거는 좋아 보이는데, 대신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실적 배당형 상품,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변동성이 작은 건 인컴형 자산들이지만 그것 이상 S&P 500에 투자하거나 혹은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의 은퇴 인출 자산 중에 4분의 1 혹은 3분의 1 정도를 보완적으로 더 길게 사는 리스크, 그 다음에 오히려 더 내가 의욕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업을 말하는 건 아니죠. 어떤 봉사라든지 어떤 기부라든지 여러 가지, 또 혹은 자녀 대회, 그러니까 손주 손녀를 위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보고 싶을 때 그런 돈으로
그러기 위한 돈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있는 어떤 확정금리 기반의 인출 구조에서 한 3분의 1 정도를 혹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4분의 1 정도를 실적 배당형 상품 기반으로 바꿔보고 싶은 마음을 갖고 계셨을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해서 한 1년 정도가 매우 적절한 시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혹시라도 보험에 연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부분을 이동해서 증권에 있는 그러니까 실적 배당형 상품 기반의 연금 자산으로 이전해서 운용할 것들을 고려해 보시고 물론 전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러기에는 상당 부분 변동성이 너무 커서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약간 이제 비중을 정하시고 그런 다음에는 앞으로 한 1년간 분할 매수를 하시게 되면 매우 좋은 그런 진입 포인트를 진입 시점을 이제 찾으신 것과 같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있으시겠고 또 다른 분들은 뭐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전 실물 이전이 지금 막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물 이전을 한 분이라면 아직 갖고 넘겨온 거를 하나도 바꿔놓지 않으셨을 수 있어요. 이런 분이라면 그 이전한 상품의 일정 부분을 바꿔서 분할 매수, 뭐 12회 정도 분할 매수, 10회 정도 분할 매수를 추천드리죠. 그런 정도의 분할 매수를 위해서 가지고 온 자산을 조금씩 정리해 가면서 내가 바람직한 하고 싶었던 그런 상품 투자들로 바꿔나가는 그런 변경의 기간을 갖는다면 지금의 트럼프의 이 혼돈 상황은 나쁘지 않은 그 부분만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좋은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던 그런 분들이라면 이번에 과감하게 아주 그 적은 부분이라도 실적 배당형으로 변경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사실은 고민이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고민은 아닌데 지금 고통스러운 고민을 가진 분들도 가능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중에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다음 화면이 그것 때문에 해놓은 건데 항상 개인 투자자가 이제 직면하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가면 꼭꼭지였던 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요 화면들은 거의 2024년 막바지 25년 초에 24년 하반기 뒷부분에 주로 유행했던 그런 그 용어들이에요. 뭐 보면 국장 탈출이 지등순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국장, 미장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얘기들이 아주 그냥 가득 차 있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미국을 미친 듯이 이제 과감하게 이동해 놨더니 올해 들어서 지금 3월 달부터 갑자기 어때요? 미국이 이제 문제다. 그래서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탈출하고 있다. 이거 어쩌라는 거죠? 국장을 탈출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또 다 미국을 탈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요즘 또 막 보기 시작할 수도 있으세요. 그러면 아마 이게 뭔 일인가 싶으실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안 그러실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코로나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가 터졌다기보다는 이제 3월, 4월 달 막 장이 뭐 그냥 마구 무너졌죠. 20년 3월이겠죠. 예. 그때 주식 갖고 있었거나 투자 갖고 있던 멘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도 기억하는 건 그 해 여름에는 이미 전 고점에 가 있었고 그 해 겨울에는 이전 지수를 넘어섰고 그 다음에 21년도 3월에는 최고점 그러니까 기존 지수의 거의 2배 있거든. 그러니까 한국 코스피를 말하면 3,000을 넘어섰어요. 어디서 시작했는데 2,000 아래에서 시작했는데 1,000포인트를 넘어서 3,500까지 21년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국내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21년도 3월 이후 그러니까 3,000 이상에서 대부분 진입했습니다.
3천에서 진입했다고 생각하면 3천 이상에서 들어가신 분은 지금 지수로만 따지면 어떻게 됐나요? 예, 아직 본전을 몇 년째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건 다 개인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모두가 이제 움직여서 나도 거기에 결국 참여했는데 그게 결국 꼭지였었어요. 그러고서는 조금 더 올라가 보고는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심지어는 2000선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내려왔던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 부분 어떤 상황에서 참다 움직이면 그 부분이 꼭 단기적으로는 꼭지였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어쩌면 근심스러운 지금이라도 뭔가 바꿔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냐면 S&P 500 투자하는 게 장땡이다. S&P 500 투자하는 게 제일 뭐랄까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S&P 500이 만능 투자인 것처럼 여겨져서 보시면 S&P 500 에이스 미국 S&P 500이 1조를 돌파했어요. 마치 유행처럼 S&P 500을 투자하는 것이 번져갔고 제 주변에서는 어떤 분들이 꽤 많은 분들이 그럼 나는 S&P 500을 투자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꽤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S&P 500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지금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고민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퇴 자산에 대해서도 내가 남들이 다 그 수익을 내는 것 같아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제 마구 빠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데이터 작업을 좀 하려고 원래 생각했는데 못한 부분이 뭐냐면 그 한창 우리 열 올렸던 커버드 콜 그 상품들이 지금처럼 갑자기 크게 떨어지면 상당히 위협적으로 하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이 매달 15%의 제일 높은 건 15%의 배당이었거든요. 배당을 보장한다고 하니 이것보다 좋은 상품이 없었는데 매달 그 7%의 배당, 매달 10%의 보장보다 매달 10% 이상의 배당을 보장하는 상품은 지금 얼만큼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지 투자를 좀 아시는 분이라면 금방 아실 수 있죠.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지금은 되게 많이 와닿는 시기입니다. 많이 올라갔던 주식일수록 많이 떨어져 있어요. 현재는. 왜냐하면 그건 이해하실 수 있는 게 난 부분들이 이제 먼저 매도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팔아도 나는 아직 손해가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계속해서 떨어지고 크게 떨어집니다. 왜? 손절의 범위가 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동안 가격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지금 그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투자에 관련된 부분과 그러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S&P 500이라는 인덱스 투자에 대한 중심된 인출 전략이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자료가 많은 데이터가 여러분들에게 그것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전략을 바꿀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이번 기회에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 이전에 마구 올라만 갈 때는 그런 생각을 할 어떤 기회나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냉정하게 봐야 할 그런 상황이 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아사리판 같은 이 하락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미래를 위해서 결정을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봐야 될 것이냐라는 거를 오늘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인출 전략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적립기에 어떤 은퇴 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공통적으로 지금 해당되는 부분들 몇 가지 얘기들. 첫 번째 규칙, 여러분이 인출 전략을 설정할 때 그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인출 전략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이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아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랬죠. 이미 인출을 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첫 번째 규칙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이 규칙을 머릿속에 가지셔야 합니다. 뭐냐면 S&P 500 투자, 인덱스 투자, 그 다음에 미국 투자가 항상 우월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한 10여 년 정도는 더 아주 심각할 정도로 S&P 500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두드러지게 제시될 수 있는 구간이었던, 특정한 구간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투자조차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트럼프의 그런 여러 가지 그가 갖고 오는 변화가 지금 당장 미국 투자를 흔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안이 없어서.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보면 미국 투자의 패권 국가 위치는 상당히 흔들릴 거로 보입니다. 앞으로 5, 6년 정도만 봐도 기본적으로 매우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매달 하는 시황이었다면 지금 5년 뒤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은퇴, 연금, 인출 같은 플랜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그런 패러다임 그대로 가져갈 거냐 바꿀 거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대안이 없지만 5년 뒤, 10년 뒤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은퇴 투자, 우리의 연금 투자는 기본 이 시간 프라임 그 타임 호라이즌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이에요. 10년, 20년, 30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얘기를 나눌 때 S&P 500 투자, 미국 투자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균형을 좀 더 바로 잡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데이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실제로 S&P 500이 지금처럼 훌륭한 효과를 내거나 미국 예외주의가라고 할 만큼 우월한 그런 성과를 내는 곳이었던 적은 계속 됐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1930년부터 1970년까지 40년 동안만 잘라서 본 건데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보면 이 동안에 1930년도에 시작한 투자는 1970년이 돼서야 겨우 본전이 될 수 있는, 그 사이에는 거의 30년간 계속해서 손실 상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의 가격밖에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미국의 지수, 미국 투자라는 거의 결과가 이렇게 30년, 40년씩 나쁜 결과를, 그러니까 지금처럼 눈 뜨면 우상향하는 모습이 늘 그랬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전혀 그렇지 못했던 때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1980년대부터 2020 몇 년에 이르는 지금은 거의 눈 뜨면 우상향이죠. 많이 내리는 때도 있지만 그 시작했던 지점을 불과 몇 년 안에 이렇게, 물론 요 때가 제일 길었고요. 그렇지 않은 때는 대부분 짧게 다시 갱신하고 짧게 다시 갱신합니다. 짧게 내려간 건 짧고 올라간 건 길죠. 지난 시황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내리는 기간은 짧고 오르는 기간은 깁니다. 침체의 기간은 짧고 연속 상승의 기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 언제부터라고요? 1980년대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인 즉슨 80년부터 봐도
지금 얼마밖에 안 됐냐면 40년, 5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만 국한된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러면 지금처럼 계속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규칙이 되려면 이전에 안 그랬어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우선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80년부터 2020년대까지 이 동안에는 미국이 굉장히 실질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지금 그런 기간이 계속된다면 이 우상향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그러면 미국이 성장이 약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져도 이렇게 빠지고 회복하는데도 몇십 년씩밖에 오랫동안 걸렸다라고 볼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보시면 리얼 GDP를 보면 이 1930년, 30년대, 40년대, 50년대에도 보시는 것처럼 성장률이 실질이니까 이거는 명목 GDP보다 인플레이션 빼고이기 때문에 5%대, 4%대 성장했다는 건 사실상 한 10%씩 막 성장했던 두 자릿수 성장 시기예요. 이때는. 그런 성장의 시기가 있었음에도 보시면 40년, 50년, 60년이 GDP는 엄청나게 성장하는 기간이었는데 어떤가요? 이게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가는 이랬었다는 거죠. 여기도 이제 인플레이션도 나와 있지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기간에 성장이 GDP가 낮아서 성장률이 낮아서 이랬던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지금도 성장을 안 하면 모를까? 성장을 하면 80년대처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난 50년 동안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 50년간 이렇게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었던 이유가 뭐냐? 저는 오늘 두 가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거라서 뭐 오래 설명 안 해도 되고 땡뚱맞은 얘기가 아닐 거라서, 보시면 첫 번째, 금리가 계속 내려오는 구간이었다는 거죠. 보시면 80년대부터 2021년까지는 금리는 계속해서 내려오는 구간이에요. 물론 오르는 구간이 있지만 오르는 구간보다 더 내려갑니다. 오르는 구간보다 더 내려갔고요. 오른 것보다 더 내려갑니다. 2010년도부터 보면 더 심각합니다. 올라도 기존을 못 뚫어요. 예. 올라도 2%대를 넘질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만 왔으니까 당연히 고점이 제일 낮겠죠. 떨어지면 어디까지? 제로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로에서 2% 내외에 머물렀던 이 기간이 가장 화려한 상승의 기간이었던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승의 첫 번째 조건은 금리였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이전에 주식은 성장함수, GDP 상승률이 높을 때 주식이 오를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닙니다. 금리가 내릴 때 금리 함수다. 주식 투자는 성장 함수가 아니라 금리 함수를 알아야 된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 인덱스 같은 경우에 이때에 1000포인트가 1000포인트 가는데 이렇게 긴 기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다시 그게 2000포인트 가는 데는 그 반도 안 걸렸고요. 그 2000이 다시 3000을 가는 데는 그 반도 안 걸렸고요. 그 3000이 또 4000까지 가는데 그 반도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 걸린 거죠. 이 경사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는 페드가 액티브하게 무슨 얘기예요? 금리를 마구 내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제로까지 떨어뜨려 줬다는 얘기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양적 완화를 처음으로 시작했던, 연준이 주인공이 되기 시작했던 때죠. 이때부터 경사는 다른 경사로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앞으로도 이럴 거냐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지난 50년간 미국 주가 지수가 좋았던 이유 두 번째입니다. 보시면 액티브 투자와 패시브 투자, 지수 투자가, 패시브 투자의 대표가 지수죠. S&P 500 지수를 투자하는 그 투자가 94년도에 2%였는데 23년도에 50%를 마침내 넘어섭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미국 직장인들의 50% 정도는 퇴직금
자기 그 사람들의 퇴직금이 그냥 자동으로 디폴트 옵션처럼 자동으로 S&P 500을 사도록 설정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퇴직연금으로 100만 그러니까 그 100만 장자가 막 나오는 비율이 50% 60%씩 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20년 그러니까 S&P 500에다가 그 4K 그러니까 그 401K 그 401K 4원이죠. 401K의 돈이 S&P 500으로 분명하게 이렇게 고정돼서 들어간 지 20년이 되니까 이제 100만 장자 그러니까 10억 이상 자기 퇴직금으로 10억 이상 가지고 퇴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 얘기인즉슨 뒤집어 말하면 지금도 매달 분기 반기 1년 동안 미국 사람들의 직장인의 퇴직금의 50% 그러니까 퇴직금 뭐 직장인 전체로 볼 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50%가 S&P 500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패시브 비율이 50%가 넘었으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냐면 이런 결과를 나타냅니다. 무슨 얘기냐면 S&P 500 종목이 월쇼 5000 여기 제가 이거 설명 달아놨어요. 월쇼 5000이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러셀 2000보다 더 광범위한 인덱스죠. 월셔라는 지수로 5000개입니다. 이거는 거의 토탈 마켓 인덱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블리시하게 그러니까 그 상장돼 있는 미국 상장돼 있는 기업의 거의 대부분을 브로디스트하게 나타내는 가장 넓게 미국 주식 전체라고 봐도 되는 그런 미국 기업 전체 지수에 비해서 S&P 500은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나게 500개 기업만 올라가는 일들이 언젠가부터 강력하게 보시면 월셔 5000은 요거밖에 못 가 있는데 S&P 500은 여기가 있죠. 이 일이 왜 생겼다고요? 내가 퇴직금 받으면 내 퇴직금이 무조건 S&P 500을 사버리니까. S&P 500 안에 500 종목만 올라가는 일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이렇게밖에 못 올라가니까. 왜? 5,000개 종목을 사지는 않으니까. 500개만 사는 돈이 얼만큼이요? 전체 시장의 50%가 넘어가는 지금의 시점에서는 S&P 500만 더 두드러지게 오르는 일이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 막 이렇게 패시브가 늘어난 이 시점부터 강력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가졌던 이거 있죠? 예, S&P 500 투자하면 돼. 예, 그렇게 생각하는 1조를 넘어가는 한국에서조차 1조를 넘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금리가 계속 내려만 갔다. 인덱스 투자가 증가하되 아주 급속도로 증가했다.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 요인이 바뀐다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우선 내려만 가던 금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이 저항선을 뚫어버렸죠. 예, 방향을 바꿔놓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왜 금리가 많이 낮아지지 않을 수밖에 없느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날 거니까. 여러분이 트럼프 사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와 미국의 정책이 반드시 만들어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죠. 그렇지만 당연히 만약에 관세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두 실망해서 이제 투자를 줄인다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현상보다 더 강하게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때로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불릴 거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투자를 줄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활성화되는 것이 반대로 나타나는 디플레이션이 나타나겠죠. 혹은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겠죠. 어쨌든지 간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대로 가면 침체 안 빠진다면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침체가 와도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나타나기 때문에 가게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는 거죠. 보시면 이게 이제 아이고 너무 뒤에 있네요. 제가 아이고 그거를 안 이거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만 새로운 분기점이 생긴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도 지나간 길게는 40년 동안에 인플레이션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기였다면 왜 그랬을까요? 중국이 만들어서 수출하는 모든 나라가 자기가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거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가장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시대요? 자유무역 시대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나타났죠. 근데 지금 관세라는 문제가 돌발됐는데 이게 과연 트럼프가 후퇴하면 없어질까요? 아닐 겁니다. 이미 건드려 놓은 유럽과 중국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트럼프가 이걸 다 주워 담아도 옛날로는 못 돌아갈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준 겁니다. 미국은 언제라도 배반할 수 있다. 우방이란 없다.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자유무역은 이제 끝이 났다고 하고 봐야 될 겁니다. 얼마 기간 동안 또 다시 모든 것들이 자유무역을 가르칠 때까지 도대체 몇십 년이 걸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유무역 시대가 또 다른 말로 세계화 시대가 가장 낮은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낮게 작용하는 그런 요인들보다 인플레이션이 높게 될 수 있는 요인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당연히 국가 간에 관세를 매기고 전쟁을 대비하고 방위비를 올리는 그런 시대, 이걸 저희는 탈세계화라고 하는데 그런 시대에는 당연히 물건값이 최적의 상태까지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자유무역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일정 부분의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과거에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너무나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서 고민이었던 시기와는 이제는 당분간 그런 시기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럼 인플레이션이 일정 부분 있는 동안에는 금리가 일정 부분 있을 수밖에 없는, 금리가 최저로 내려갈 수 없는 거죠. 그럼 두 가지가 다 깨지게 됩니다.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시기, 또 극단적으로 제로까지 내려가는 시기는 당분간 언제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사이클 상으로 보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인덱스 관련된 미국에 관련된 것도 똑같이 그 지금 트럼프가 제일 심각하게 박살내고 있는 게 미국의 패권 국가로서 달러의 위치로서 기축 통화로서의 위치들을 이제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아마도 지금 요즘 행태로 보면 중국은 여유 있고 미국은 트럼프는 조급한 걸로 봐서 상당 부분 나의 진심은 이거였어 라고 하면서 다시 어떤 걸 되돌릴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서 되돌리더라도 이제 알아버린 그 우방, 유럽, 캐나다, 일본, 뭐 이런 데들은 절대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 예외주의는 상당 부분 또 그렇게 지속될 그런 부분이 되지 못했고, 조금만 더 길게 보면 패권 국가로서의 미국의 위치는 불과 이제 길게 10년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기존에 지나간 10년처럼 S&P 500만 사면 된다라는 것들을 하기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퇴직연금에서는 계속 사지 않겠어요? 계속 사겠죠. 그러나 실제로는 오늘 제가 뒷부분에 말하는 액티브 투자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지금 생각처럼 미국의 퇴직연금에서 계속 S&P 500을 사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대안이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변하고 있어요. 그건 뒷부분에 액티브 투자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